네, 안녕하세요. 경기 도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임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요. 행키. 행키가 무슨 뜻이냐면 행복을 키우는 사람, 행복 키움이 앞글자를 따서 행키라고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별명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정신과 전문의 제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기 전에 저는 상상을 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행복할 거다. 근데 막상 정신과 전문의 되고 나니 그 기쁨, 그 행복감은 뭐 진짜 2, 3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충격이 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어쩌면 행복을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행복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 행복에 대한 학문이 긍정심리학이라고요. 2000년도부터 이제 어찌 보면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뭔가 시초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나요? 행복이 직장에 있나요? 행복이 집에 있나요? 행복이 통장에 있나요?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죠. 어쩌면은 내 마음을 안아준다. 그리고 행복을 챙긴다. 행복을 잘 다독이고 잘 키워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 크게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ABC 모델인데요. ABC 모델은 인지치료에 있어서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지치료는 우리의 생각, 판단, 어떤 오류들이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맞는 생각, 옳은 생각만 할 수 없거든요. 또 그 생각이 늘 어떤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고정된다는 거는 뭔가 바뀌지 않는 유연함이 없고 그래서 늘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답을 떠올린다든지 그런 식의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건 교정하는 인지교정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C 모델은 이렇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사실 A는 어떤 상황, 사건을 설명하는 뜻하는 액티베이팅 이벤트의 A를 땄고요. B는 생각, 판단, 해석, 빌리프의 B를 땄습니다. 마지막 C는 컨시퀀스는 결과라는 뜻인데요. 그 결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감정일 수도 있지만 또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감정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A, B, C,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 그게 바로 ABC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될 그림은 이제 가정을 할게요. 내가 사는 이웃, 건너편에 사는 이웃이 창가에서 뭔가를 하는 장면.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A는 바로 이 장면이고요. 이 상황. B가 바로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경치를 바라보고 있구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뛰어내리려고 저런 거 아니야? 저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지. 그 순간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상황, 같은 장면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경우입니다. 경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따라오는 감정, 그 C의 컨시퀀스 결과는 마치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뭐 나도 같은 어떤 편안함, 뭐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우리 집 창문을 또 활짝 열고 나도 덩달아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그 상황을 저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한다 라고 생각한 경우라면 엄청 불안하고 무섭고 다급하고 진짜 어쩔 줄 모르는, 그거에 따른 행동으로서는 그 사람은 크게 한번 이웃을 소리질러 불러본다든지 뭐 그러지 마시라고, 위험합니다, 또는 뭐 신고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 직접 달려가서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내 감정은 뭐 일부러 떠올린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떠오른 생각이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ABC 모델인데요. 화살표가 좀 바뀌었죠. 이 화살표는 결국에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내 감정, 이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왔을까? 내가 지금 막 불안한데 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떠올린 생각, 뭐 또는 떠오른 생각 때문이라고 일단은 이 ABC 모델을 따라서 적용을 하면 그 생각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A는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한 여럿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더라.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생각이 떠올릴 수 있어요? 떠올릴 수 있겠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얘는 C가 화가 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장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장면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화가 난다는 그 ABC 모델에 따르면 B는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나 없는 데서 내 욕하다가 순간 나하고 탁 마주치니까 당황해서 고개를 획 돌린 거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거는 조금의 의문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확신에 가깝게 봐봐, 저 사람들 내 욕할 줄 알았어, 나 없을 때 모여서 내 험담했구나 라고 생각한다, 해석한다 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좀 뭔가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의 그 전 단계, 여기서 ABC 모델에 따르면은 그 감정은 생각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방금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길래, 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길래, 내가 일부러 떠올린 게 아니라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자동사고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쉽게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전제하고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본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 청진기를 뭐 딱히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만약에 제가 청진기를 쓴다면 이 청진기를 어디에 갖다 대냐? 우리의 마음, 즉 뇌에 갖다 대는 건데요. 청진기를 뇌에 갖다 대서 뭘 들으려고 하냐, 뭘 하려고 하냐? 바로 저를 찾아오신 이분의 생각, 감정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생각과 감정, 이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막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청진기를 댄다는 건 그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셨길래 이만큼의 슬픔을 느끼나. 그 인지치료의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 설명에 따르면 그 인지 왜곡이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상황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해 버리면 감정도 그만큼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또
정신과의 진료고 상담이기도 합니다. ABC 모델에 이어서 ABC 모델하고 사실 연관이 됩니다. 이제 B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키워드는 착각인데, 우리 흔히 착각도 자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착각이 자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은 어찌 보면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테두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는 그림, 작품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뭐 우월하다, 우등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생각을 하는 게 늘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 바로 이 착각 때문인데요. 착각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과 틀리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뭐 하루에 제가 10가지 생각을 한다고 뭐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 또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도 이런 해석, 또 어디 가서도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10번 다 맞는 생각만 할 수 있을까? 뭐 옳은 생각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착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꼬마아이가 이제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죠. 좀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오토바이에 서서 뭔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그런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근데 저 아이 속에 자신을 비췄을 때, 자기를 봤을 때 또는 남이 나를 봤을 때 이 정도로 대단하고 이 정도로 멋지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착각이 그래서 좋은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죠. 왜냐? 그 착각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내 기분을 더 막 좋게 업되게 하고 정말 나를 막 정말 과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사실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어떤 충격, 실망감은 어찌 보면은 그 기분이 올라갔던 그 높이만큼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실은 착각 속에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은 그 생각 때문에 마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생각에 그 테두리 안에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나의 어떤 착각에 속으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질문이 좀 막연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이유를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뿔소가 풍경화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풍경은 코뿔소의 뿔이 없어요. 코에 있는 뿔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걸 풍경화라고 말하면 저건 풍경화가 아니죠. 코뿔소의 뿔은 풍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뿔소는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됐는데 틀렸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착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의 위치에서는 M이 맞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위치에서는 W가 맞아요. 그러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이건 M이다 라고 말하면 맞는 거죠.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W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M은 맞고 W는 틀렸다고 하면 이건 틀린 거죠. 왜냐? M도 맞고 W도 맞잖아요.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의 위치에서 자리를 바꿔서 그 앞에 문자를 바라봤을 때는 그때는 알아차릴 거예요. 자리만 옮겼어도 이게 W로 보이구나. 내가 M만 맞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착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고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나 자신에게 종종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여지도 내 자신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착각을 덜 할 수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행복이 과연 뭘까? 라는 또 의문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죠. 왜? 나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으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긍정심리학 공부하면서 가져온 답, 어찌 보면은 거창한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행키가 생각하는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 삶에 숨어있는 의미를 못 찾기 때문이다. 의미. 이제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의미인데요. 숨은 의미 찾기의 의미를 제가 일부러 흐릿하게 색칠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의미 찾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보는 것끼리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끼리에도 연관성, 또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을 사실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못 찾는 거지, 찾으려고 신경을 쓰고 찾다 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이시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뭔가 나름 연구를 하시고, 혼자서 뭔가 사색하시고 연구하시면서 만든 치료법이 바로 로고세라피, 우리말로 의미치료라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고, 심지어 본인도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관찰하고 하면서 결국 나온 어떤 치료법인데요. 그 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상상만 해봐도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의미를 찾는 사람이 버티더라. 그런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다. 살다가 정말 우리가 시련을 부른 적은 없어요. 시련을 일부러 정말 찾아 나서지도 않죠. 저절로 와요. 어느샌가, 어디선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시련일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의미치료의 핵심이에요. 이 상황,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달리기 시합을 하고 한 친구는 벌써 결승점 도달을 했어요. 1등인가 봐요. 또 그 다음 친구 뒤따라 이제 도착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친구가 넘어졌어요. 내가 저 친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당장 아프죠? 창피하죠? 자신에게 또 실망스러울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다 결승점 통과했고 나만 덩그러니 레인에 남겨진 그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 있고, 다 공감하실 겁니다. 무릎팍이 까져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결승점까지 기꺼이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달리기를 포기하실 겁니까? 의미치료는 내가 선택한다는 그 관점을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저기 응원하는 친구 보입니까? 응원하는 친구 저기 결승점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친구 보이는데, 그 친구는 넘어진 저 친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어떻게든 일어나서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진료실 찾아오는 분들 중에 아주 우울하신 분, 절망스러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의미치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건 내가 인생에게, 내가 삶에게 무엇을 바라는 태도잖아요. 거꾸로 삶은, 내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늘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고 뭐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의미는 제가 넘어라고 했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생은 나한테 무엇을 바라는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면 조금 쉬운 질문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에 있습니다. 나를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누굴까? 또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아까 보셨던 우리 생각의 감옥,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우 나 갇혔어. 이제 어떡하나. 나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사진 그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그 새창살, 뭔가 네모난 사각형, 아마 봐도 열쇠를 키를 넣는 뭐 문고리 같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무심결에 생각하는 게 나 갇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넘어서는, 그 넘어가 바로 그 감옥 밖에서를 얘기할 수도 있죠. 마치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사실은 키가 꽂혀 있었는데, 키가 꽂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키가 꽂혀 있었구나. 키를 돌려서 나가면 되구나. 이게 바로 의미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어찌 보면은 제 별명이 행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의 키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써먹습니다. 행복의 키는 사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의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때 저를 정신나간 정신과 의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됐냐? 잘 다니던 병원을 제가 관두고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공간을 상담실로 꾸며가지고 그 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꿈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했잖아요. 꿈을 이루고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아주 큰 걸 빠뜨렸더라고요. 그게 바로 의미이자, 또 제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봉사라고 생각을 했고, 정신과라는 곳이 문턱이 아직도 높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지 못하는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기를 1년을 2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면 그분들을 빨리 만날 수 있겠다. 또 그런 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 행동에 의미 부여를 이미 한 거였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행복을 꽤 키웠다고 사실 말할 수 있어요. 그 상담 트럭 아직 하냐? 뭐 종종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전만큼 자주는 못하지만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그 의미를 찾고, 의미가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 제 행복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도 그 일은 사실 멈출 수가 없고요. 행키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행복 키움이 저의 별명에 담긴 뜻처럼 행복은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서 행복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행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과 행운을 헷갈려 하시기도 하던데, 행운은 거저 주어지는 거겠지만 행복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동안 챙기지 못한 우리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을 지금부터 함께 챙기고 키워갔으면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